황정은 에세이 37페이지.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는 것을 줄곧 생각하면서 한 공간에 머무는 것은 불면과 걱정을 누리는 일이기도 했다. 불면과 걱정으로 마음과 생각이 자꾸 졸아들 무렵 황정화 선생이 쓴 팬데믹 시대의 민주주의와 한국 모델을 읽고 도움을 받았다. 황정화 선생은 한국의 방역 사례를 분석하면서 고양되고 웅축된 민주주의의 경험이 방역에 필요한 유대와 책임을 낳았다고 말한다. 그는 촛불 시위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경험한 고강도 고향감을 우애로 해석하고 이 우애가 2020년 상반기 전염병 상황에서 서로를 향한 배려와 책임 그리고 돌봄이라는 더 부드러운 형식으로 실현되었다고 말한다. 그 글을 읽으면서 단념하지 않고 생각을 계속하는 일과 사랑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생각했다. 단념하지 않고 생각을 계속하는 일과 사랑을 계속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생각했다. 사람들이 전염을 두려워하는 마음에는 내가 병에 걸리는 경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내가 매개가 되어 남을 병에 걸리게 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고 믿는다. 이 걱정의 바탕은 자기가 남에게 병을 옮긴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일 수 있고 우애일 수도 있다. 나는 후자를 조금 더 믿고 있다. 남의 고통을 겪을까 염려하는 마음, 그게 이미 있다고 믿는다.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각자의 외부에서 발생한 거대한 고통과 이미 접촉한 적이 있다. 서로가 서로의 삶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고통스럽고도 경이로운 공동의 경험 통해 이미 배운 적이 있다. 2014년, 2016년 사이에 그래도 여전히 이런 겨울을 맞기 전에는 동거인이 모든 차에 실려 드라이브를 한 날도 있었다. 북쪽으로 일본국도를 끝까지 달려 판문점 앞에서 유턴해 돌아왔고 남서쪽으로는 김포와 강화도를 관통해 성모도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동거인과 나는 12년 전에 성모도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보았고 그때 보고 온 것들은 섬이 되었다. 그때처럼 낙하산 비탈을 따라 오르막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달리며 보니 보문사의 눈썹 바위에서는 무언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버려진 염전은 여전히 붉었으며 바닥에 점점이 박힌 송전탑도 그대로였다. 12년 전에 동고인과 나는 은교씨와 무제씨처럼 배가 끊길 무렵에 길을 잘못 들었고 섬에서 나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며 도로를 달렸다. 마지막 배를 놓치면 섬 어딘가에 차를 세워두고 밤을 보내자고 말하면서 성모도는 2017년에 개통된 연도교로 이제 강화도와 이어져 있다. 강화도 외포리 외포항과 성모도 석포리 선착장을 연결하는 100길로만 드나들 수 있었던 섬에 다리가 생겨서 배가 끊기는 시간을 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바다 위로 높게 뜬 다리를 통해 섬을 빠져나오면서 그림자의 마지막 장면을 생각했다. 무제씨 걸어갈까요? 나루토로 이렇게 어두운데 누굴 만날 줄 알고요. 만나면 좋죠. 그러려고 가는 거잖아요. 만나더라도 무제씨 그쪽도 놀라지 않을까요? 우리도 누구라서 12년 전 어둠이 내린 섬에 은교씨와 무제씨를 남겨두고 소설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그들이 누군가 만나기를 바랬고 그 뒤로도 내내 그걸 바랬다. 그들을 두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려 책을 내고도 몇 년 동안 그들을 생각했고 그 밤 그 길을 가는 두 사람을 상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길에 남겨진 두 사람을 더는 상상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제 거기 없다. 누군가가 그들을 목격했을 테니까. 2021년은 북극에서 내려온 냉기라는 한파로 시작되었다. 2021년 1월 19일은 한국에서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1년째 되는 날이었다. 2020년 11월부터 이어진 집단 강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에서 몇 주째 2.5단계로 유지되고 있다.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먼 산은 누군가의 분투를 대가로 치르고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종종 한다. 보건의료계 노동자들과 휴업 상태에서도 매월 임대료를 감당해야 하는 자영업자일 뿐만은 아닐 것이다. 오늘은 2월 1일이고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한파가 가장 심할 때부터 이어져온 청와대와 노숙 농성을 중단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숨막히는 말들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 고유의 성질에 질색이라는 성분이 있다는 걸 아니까. 어디로도 가지 않고 이렇게 유지하는 고요가 그래서 나는 좀 징그럽습니다. 2월 3일 조금 전에 반달 터에선 까치가 힘겹게 날아올랐다. 곧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루시 모드 몽고메리 빨간 머리 앤을 나는 1986년 한국에서 방영된 니폰 애니메이션 빨간 머리 앤의 작화로 기억하고 있다. 팔에 딱 달라붙는 채 손목과 목을 조이는 형태라서 어딘지 내복처럼 보이는 앤의 회색 원피스와 동그란 이마로 내려온 짧은 앞머리와 지브리식으로 변화무쌍하게 일그러지는 얼굴, 마릴라 커스버트의 갈색 원피스와 바른 자세,
매튜 커스버트의 속도와 둥근 등과 그의 입을 가리고 있는 콧수염 및 단발. 많은 이들처럼 나도 이 애니메이션을 사랑한다. 사랑할 것이 그다지 많지 않아도 윤영기의 전력을 다해 사랑하는 애니메이션은 그것 말고도 더 있지만 미래소년 코난이나 태양소년 에스테반이 모래요정 바람돌이를 향한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는 빨강머리에는 사랑했다. 2020년에 넷플릭스를 통해 소개된 빨간머리에는 애니메이션 빨간머리에는 참고한 것처럼 닮은 드라마였다. 마릴라의 식탁 차림으로 시작되는 이 드라마를 여름에 보았다. 마릴라 같은 마릴라와 애니메이션 등이 등장하는 매튜보다는 더 걱정이 많아 보이지만 어쨌든 매튜 같은 매튜와 더 레이첼 린드그린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은 레이첼이 연달아 등장할 때부터 나는 눈을 문지르고 있었다. 울 것 같다는 자각도 없이 무작정 눈물이 났다. 그리운 사람들을 다시 만난 것 같았고 오래전에 잊은 줄 알았으나 실은 좀처럼 잊지 못하고 있던 기억을 만난 것 같았다. 그것도 그렇게 아름다운 화면으로 다시 그린 게이블즈를 나는 매튜 커스버트가 마차를 몰아 기차역에 당도한 뒤 앤을 만나는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나 이 장면을 알아. 그리고 그 장면을 안 지 오래이며 내가 어쨌든 자라 이제 어른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드라마를 보는 동안 내게 특히 좋았던 부분은 마릴라가 내면의 혼란을 드러낸 순간들이었다. A는 과거에 마릴라가 가져보지 못한 질문과 표현하지 못한 분노로 마릴라와 충돌하곤 하는데 마릴라는 그때마다 당혹스럽게 자신의 과거를 돌이킨다. 그가 자기도 모르게 N에게 날카로운 태도를 보이는 몇몇 순간들은 거의 질투로도 보였는데 나는 그런 순간들이 좋았다. 마릴라가 마냥 완성된 어른이 아니라서 좋았고 그에게도 욕망과 원망이 있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 좋았다. 마릴라에게 그런 순간을 마련해준 드라마 제작자들에게 고마웠다. 그들은 앤의 첫 등장 장면을 미래만 상상하며 그린 게이블즈로 오는 중인 앤이 아니라 그린 게이블즈에 당도하기 전에 앤으로 그려낸다. 1986년에 내가 만난 앤은 캐나다 본토인 노바스코시아에서 프린스 에드워드 섬으로 건너가는 배 위에서 그리고 그보다는 매튜를 기다리던 기차역에서 꽃이 핀 벚나무를 향한 상상으로 문득 시작되었지만 2020년에 드라마로 만난 앤은 앤이 머물던 고아원에서 겪은 학대며 해먼드시 가정에서 겪은 착취와 고립으로 시작된다. 말하자면 앤의 기억에서 드라마 제작진이 이것을 상상한 덕분에 나는 앤 셜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존엄한 존재를 상상하는 것, 그것만을 무기로 가진 어린이였을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은 내가 생각한 사랑한 앤을 얼마간 잃는 일일 수도 있을까?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간머리 앤을 사랑한 시간 내내 앤은 내게 본받고 싶은 사람이었다. 가혹한 현실에 시달려 손상된 사람이라기보다는 상상의 상상을 거듭하며 현실 너머로 건너가는 사람이었다. 그의 상상이 현실을 밀어내며 엉뚱하게 팽창하는 순간을 나는 좋아했고 그가 어른들 앞에서 비교적 의젓하고 무력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이 그 상상력에 있다고 생각했다. 앤이 하는 것처럼 앤처럼 내게도 상상력이 있다고 믿으면 상상으로 빠져든 시간이 내게도 있었고 그 상상들 중에 무언가는 내게 도움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나는 그가 부럽기도 했다. 앤이 예쁘지는 않다는 데는 늘 동의할 수 없었지만 사랑스럽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었고 외롭고 슬프지만 굳세게 자라고 있다는 가사를 듣는 동안에 영문을 알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앤은 외롭고 슬퍼 보이지 않았다. 앤은 본래 좋아 보였다. 앤의 세계엔 친구들이 있고 마릴라와 매튜가 있고 초록 지붕과 그 지붕 아래 자기 방이 있고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창이 있었으니까 곤란을 일으킬 정도로 어두운 기억을 가진 2020년에는 내가 알던 본래 인간은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면 1986년에도 애는 마냥 사랑스러운 존재로서 그린 게이블즈에 온 것이 아니다. 커스버트 남매는 농장 노동에 훈련될 인력으로 노년이 기댈 수 있는 인력으로 자라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어린 남자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한다. 19세기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족에 기대하는 바에는 늘 이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 커스버트 남매가 그린 게이블즈의 남자아이를 들이기로 결심한 가정은 송아지나 망아지 한 마리를 농장에 들이기로 결심하는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2020년에 앤을 보고서야 이런 생각을 했다. 1986년에 내 관심사는 앤이었지만 2020년의 관심사는 그래서 마릴라와 매튜였다. 그들은 이제 내게 어떤 사람들일까? 첫 번째 시즌 시청을 다 마친 시점에 말하자면
컬스버트 남매를 향한 내 사랑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 마릴라와 매튜는 앤의 수다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그의 말을 다 듣는다. 여전히 그들은 앤의 이야기에 매료될 수 있는 어른들이고 그건 그들의 특별한 능력이자 매력이기도 하며 앤의 삶을 생각할 때 그들은 한 생태계를 생각하는 것처럼 신중하고 조심스럽다. 1986년에도 2020년에도 그들은 앤의 어른들이고 나는 그들이 좋다. 어른이라는 세계를 읽은 뒤로 어린이라는 입버릇처럼 생각 버릇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를 어린이라고 부르는 것이 나도 좋다. 아이와 어린이는 다른 존재인 것 같다. 말해보면 그렇다. 어린이가 있다 하고 말하면 거기 있는 어린이가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고 그가 나와 조금 더 관련된 존재로 느껴진다. 이 차이는 뭘까? 어린 사람이었던 적이 나도 있으니까. 그래서일까? 모든 이가 아이를 둔 부모일 수는 없지만 누구나 어린 사람이었던 적은 있기 때문일까?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지 혹은 조카들이 자라는 과정을 보고 듣기 때문인지 창작물에서든 현실에서든 어린이가 곤란을 겪거나 학대당하는 것을 견디기 어렵다. 온라인 뉴스를 눌러보기가 두렵고 드라마나 영화에 어린이가 등장하며 일단 긴장한다. 하지만 나는 메마는 형제가 등장하는 소년이라는 단편을 쓴 적이 있고 다시 메마는 형제가 등장하는 야만적인 앨리스 씨라는 장편을 쓴 적이 있다. 왜 소년들인가? 그 소설들을 생각하며 그런 생각을 한 날도 있다. 화자를 소녀로 두었을 때 가능해질 이야기들이 당시 내게는 가능하지 않았던 거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다. 당시에 나는 그 이야기를 서술하는 나를 일단은 보호하고 싶었을 때니까. 지금의 나는 일부러 읽지는 못할 이야기를 썼다는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소년의 화자를 끊임없이 소년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데 기대고 썼고 야만적인 앨리스 씨는 내가 지금 문장 하나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쌓은 문장들의 모양에 기대었었다. 어찌되었든 그 이야기들을 끝까지 썼다는 점이 중요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성장기에 내가 방치한 동생들을 향해 해야 할 이야기가 내게는 있었으니까. 잘못을 저지르며 매우 엄하게 혼났기 때문에 어릴 적 나는 내 부모를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잘못의 영역에 제한이나 기준이 딱히 없었으며 체벌의 강도나 형태가 이상하게 일그러져 있었다는 점은 어린이 되고서야 알았다. 나의 부모는 불운하고 설고픈 데다가 늘 누군가를 향한 격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은 사람들이기도 했고 나는 성장기 내내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한동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부모 중 누군가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그들 각자가 스스로를 연민하는 강도로 그들을 연민하느라고 마음을 다해 애를 쓰고 그들의 기분에 따라 절망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들의 감정을 내 감정이라고 여겼다. 그렇게 열렬히 부모를 바라보느라고 나는 어린 동생들을 살피지 못했다. 시간을 돌려받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일단 그 시기로 돌아와 동생들을 돌보고 싶다. 나도 어렸으니까 그 돌봄은 내 몫도 내 책임도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게 사실도 아닐 것이다. 나는 동생들이 겪은 시간의 책임을 느낀다. 지금의 동생들이라기보다는 당시 내 어린 동생들에게 우리 자매의 부모는 여전히 불행하고 불운해 당신들의 감정과 삶의 가족 구성원이 모두 휩쓸리기를 바라고 있으며 마땅히 그렇게 되는 것을 화목하고 친밀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나는 그런 시도들에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 내가 내 부모와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되게 쓸쓸하거나 놀랍다는 듯한 얼굴로 그래도 부모인데 가족인데 하고 말한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나도 압니다. 동거인은 요즘 뉴스를 보다가 자꾸 한숨을 쉰다. 또 죽었어. 또 죽였어. 동거인과 나는 요즘 부모와 자식 간 어른과 어린이의 관계를 두고 자주 대화를 나눈다. 자식을 벗겨 집 밖으로 쫓아내는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나는 물었다. 동거인은 시장 근처에서 자랐는데 자기가 사는 집 근처에도 발가벗겨진 채 집 밖에 서 있곤 했던 친구가 있었다고 했다. 낮에 같이 놀았는데 밤에 그러고 있어서 못 본 척했어. 그래 애가 벗고 있어서. 그런데 당시 어른들은 자식을 왜 벗겨서 내쫓곤 했을까? 멀리 가지 말라고라는 것이 동거인의 의견이었고 나는 그게 정권의 확인이라고 생각했다. 멀리 가지도 못하도록 벗긴 몸을 바깥에 전시하는 체벌 행위는 그 몸이 자기 것이라는 주장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부모의 매질엔 늘 그런 근거가 있다. 자식의 몸에 대한 권리. 지금까지 내가 겪은 한국 사회는 이 권리를 간접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민법에서 자녀 징계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2021년 1월에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허겁지겁 통과했을 정도니까 말이다. 이 구조로는 학대당하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없다.
어린이가 가해 양육인들로부터 분리되어도 임시이고 잠시일 뿐이다. 자식을 부모와 분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 가부장적 가정 질서 안에서 아이를 빼앗겼다고 생각한 가해 양육인은 어떻게든 빼앗긴 것을 돌려받으려고 어린이를 찾아온다. 그 몸을 돌려받으라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이어져도 우리의 구조는 어린이를 몇 번이고 그래도 부모이고 가족인 양육인들에게 돌려보낸다. 그래도 부모인데 가족인데. 이 말은 그래서 아무런 입장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의견도 생각도 마음도 아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입장이고 의견이고 생각이고 마음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부모이고 가족이라는 말은 그중 어느 것도 아닐 뿐 아니라 누군가를 죽음으로 등 떠밀 수 있는 상투적이라 해서 해로운 말이다. 나는 뒤늦게 발견되곤 하는 가정폭력 상황의 첫 번째 원인으로 어른들의 그런 상투성을 꼽는다. 자기가 가진 것만을 헤아리는 그 게으른 태도들 때문에 어린이가 고통 속으로 돌아가고 거기 방치된다. 거기를 돌아가거나 거기를 나와서 어린이가 자라는 데 성공한다면 그는 무엇을 걱정하며 살까? 오래전에 내가 경험한 사업장에서는 여성 직원이 넷 일했는데 그중 세 사람이 가족, 특히 부모의 폭력을 피해 거주지를 숨기느라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사는 성인 여성이었다. 부모는 주민센터만 방문해도 자식이 사는 곳을 알아낼 수 있으므로 그 여성들은 거주지 주소를 기관에 등록하지 않았다.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니 통장 개설도 할 수 없고 신용카드도 만들 수 없고 의료보험을 이용할 수도 없다. 월급은 현금으로 받는데 지폐를 언제까지고 지갑이나 집에 보관할 수는 없어서 받은 즉시 써버리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사용한다. 사장은 부리기 쉽다는 이유로 그런 약점을 지닌 여성들만 골라 채용하고 월급도 동종 사업장에 비해 20~30%덜 주고 퇴직금도 주지 않았다. 그가 고용한 여성들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항의하거나 이직을 결심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거기가 수차례 거절을 경험한 끝에 간신히 구한 직장이었다. 다른 곳에서는 나를 채용해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구직에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살려면 주소가 노출되어 그가 찾아올 것이다.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으니 주어진 것을 감지덕지라며 받아들인다. 감지덕지, 사장과 그가 고용한 여성들이 그 말을 공유하는 광경을 본 적이 있고 나는 그때부터 그 말을 세상 더러운 말로 여기고 있다.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미 20대였고 30대였지만 여전히 부모가 주장하는 권리에 삶이 묶여 있었다. 그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오랜 면담을 통해 그런 사정을 알아낸 사장은 그 점을 이용해 다시 그들을 자신의 사업장에 묶었다. 20여 년 전 일이다. 당시에 자식은 부모가 알고자 하면 자기가 사는 곳을 숨길 방법이 없었으나 이 글을 쓰며 알아보니 지금은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2009년에 신설된 주민등록법 제29조 6항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와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주소 열람을 제한하려면 피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 1.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 사실 확인서.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 피해자 상담 사실 확인서 또는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4. 성폭력 피해자 상담 사실 확인서. 5.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등 6종 추가. 단 1345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 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2018년 주민등록 질의 회신 사례지 행정안전부. 이런 목록에서 중요한 것은 단이라는 조건으로 붙은 소명 자료들일 것이다. 이건 어떻게 하고 되는 일일까?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시설을 알아보고 찾아보고 입소해 생활하거나 상담소를 찾아가 상황과 심정을 설명하고 경찰 간서나 의료기관에서 증명 서류를 뗄 수 있을 만큼 일폭력을 겪은 뒤엔 그 기관들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처지를 고백하고 서류를 떼고 누군가에게는 하면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에게는 첫 단계부터 도움받을 가능성을 생각하는 단계부터 어려운 일일 수 있다. 한국 여성의 전화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이 가해자가 내세우는 친권에 휘둘려 허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항에 딸린 단서 조항을 없애고 상담소의 상담 사실 확인만으로도 피해자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논평을 했다. 나는 어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이유를 곰곰 생각해본 일은 드물다.
생각이라기보다는 깊게 따지고 싶지 않은 감정의 영역이었으니까 이 글을 쓰려고 동생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가 어린 시절 한때 어른들을 기다린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른들이 우리를 발견하기를 바라며 견딘 밤이 우리에게도 있었다. 우리가 마당에서 골목에서 놀이터에서 등교하거나 하교하는 길에 시장길에서 늘 어른들을 보곤 했으니까 이웃에 늘 어른들이 있으니까 그들 중 누군가는 이런 밤에 문을 두드려 무슨 일이냐고 물어줄 것이다. 그런 것을 바란 밤이 우리에게 있었으나 우리는 그런 어른을 만나지 못했다. 나의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지금 어린이의 어른들은 다를 것이다. 어른들은 이웃에서 어린이가 울면 주의를 기울이고 어린이가 맞고 있는지 아닌지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지는 않은지 걱정할 것이고 주저없이 그의 부모를 의심할 것이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고 최소한 공권력이 도착하는 순간까지 그 집 기척에 귀를 곤두세울 것이다. 그는 그렇게 하는 어른이 이웃에 살고 있다는 메시지가 되어줄 것이고 그 다음을 궁금하게 여기는 어린이 되어줄 것이다. 폭력으로부터 분리된 어린이에게는 그 뒤에 갈 곳이 있어야 하니까 우리의 구조에 그게 마련되어 있는지를 묻는 어른이 되어줄 것이다. 어린이가 학대를 겪다가 죽은 사건이 알려지면 어른들은 몹시 놀라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부모에게 아이는 내 것이지만 고통을 공유하지는 않는 몸이라서 함부로 때리고 내던질 수 있는 이물일 수가 있다. 누군가가 이것을 상상하건 하지 않건 이런 일은 일어난다. 그러니 다만 인물로서 어린이가 죽어가는 일을 막으려면 그가 사는 세계의 관습도 변해야 하고 제도도 변해야 한다. 관습을 이루는 생각을 바꾸는 일과 제도를 바꾸는 일, 둘 중 어느 쪽이 더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일일까? 사람들 각자가 하는 생각을 나는 알 수 없으니 제도가 먼저 바뀌거나 새롭게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일단은 법을 더 세심하게, 절차는 더 간소하게. 그러나 제도란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저절로 마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조에 그걸 내놓으라고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매번 미안하다는 송곳이 일례를 반복할 수는 없다. 몇 년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막 도착한 버스에서 내리는 가족을 목격한 적이 있다. 늦은 밤이었는데 어머니는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어린 남매는 책가방을 등에 맨 채 겁에 질려 있었다. 정류장에 모여 있던 어른들이 나서서 보호자와 어린이들을 분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오빠가 격앙된 상태라서 둘을 나란히 앉히면 안 될 것 같다. 동생을 따로 앉혔다. 동생은 차분했다. 이런 상황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닌 것 같았다. 목이 마르다고 하는 그에게 물을 사다 먹이고 버스 정류장에 앉아 경찰을 기다렸다. 물병을 꼭 쥔 채 내내 입을 다물고 있던 그가 그럼 이제 어디로 갔냐고 내게 물었다. 부끄러워서 나는 내 대답을 여기 적을 수 없다. 우리가 기여한 모든 것. 아우로라 모랄레스는 망명과 자긍심을 추천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알고자 하고 우리가 기여한 모든 것을 더욱더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의 구체적이고 단층적인 삶을 바탕으로 정직하게 책임을 지고 발언해야 한다. 언제든 그 페이지로 돌아가려고 스티커를 붙여두었고 며칠째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기여한 모든 것. 2017일 2월 17일 파주엔 이틀째 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 다 날아갈 것 같아. 책과 책꽂이 이야기를 쓰려고 했지만 내게 가장 오랜 기억은 말이다. 파도를 기다려. 1979년 8월 5일에 그 말을 들었다. 날짜를 아는 까닭은 사진이 석 장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진관에서 인화된 사진이 2장, 폴라로이드 필름에 인화된 사진이 1장, 사진관 이름이 찍힌 사진 2장에는 1979년에 10대였던 사촌들과 만 나이로 3살 어린이였던 내가 있고 폴라로이드 사진에 수영복 차림에 커다란 선글라스로 눈을 가린 어른들이 있다. 그 사진 속에서 내 어머니와 고모들은 세서미 스트리트의 빅버드를 생각하게 하는 패브릭 조각들로 덮인 수영모를 썼다. 사촌들은 검은 고무 튜브를 우물 둘레처럼 쌓아두고 나를 거기 가둔 채 사방으로 뒤도 달아나고 있다. 어른들은 웃고 사촌들도 웃고 있는데 나는 눈을 꼭 감고 울고 있다. 너무 커서 헐렁한 비키니를 입었는데 아마 사촌의 수영복을 빌려 입었을 것이다. 오렌지 색깔 짙은 자주색 옷감으로 대강 맞는 듯한 그 비키니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 방수 기능이 없는지 물에 젖자마자 불쾌하게 피부에 붙은 채 늘어졌다. 이태리 타월 같은 질감에 안감을 대지 않은 홀겹이라는 2가지색 원단을 이은 자리에 솟은 솔기에 살갗을 자꾸 긁혔다. 막내 동생은 태어나지도 않은 해였고 둘째 동생은 어딘가 있었을 테지만 사진엔 없고 그날 내 기억에도 없다.
나는 오랫동안 이날 내 기억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파도를 기다려 모두 모여 바다를 등지고 서 있었으니 단체 사진을 찍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어른들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자 모두 고개를 돌려 바다 쪽을 보았다. 파도가 올 때까지 기다려 가만히 바다를 보고 있는 어른들 틈에서 나도 바다를 보면서 파도, 그것은 사람과 닮았지만 사람은 아닌 생물로 상상했다. 그가 곧 저 뒤에서 탁한 물과 거품 속에서 일어나 걸어올 거라고 생각했다. 울어서 소리를 내며 그가 곧장 내게 다가와 달라붙을 것 같아 울지도 못하고 바다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때 처음으로 세계가 열린 것처럼 소리와 색과 감정이 분명해졌으므로 나는 그 순간을 내가 시작된 순간으로 여기고 있다. 거기서 시작되었다. 파도를 기다려라는 말로 파도라는 생물을 향한 공포와 혐오로. 첫 조카가 3살 되던 해 당일 일정으로 태안 하간포에 다녀왔다. 조카에게 바다를 보이고 모래도 만지게 하고 바닷물 놀이도 경험하게 하려고 찾아간 해변이었는데 조카는 백사장에 발을 들이려 하지 않았다. 모래를 두려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너머 바다를 두려워하는 것인지 바다 쪽으로 백사장 쪽으로 조금만 이끌어도 주저앉으며 소리를 지르고 울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바다에 접근하는 것은 단념하고 물놀이를 하다가 지치면 쉬려고 예약한 숙소 테라스에 타월을 깔고 그 위에서 낮잠을 자다가 돌아왔다. 그뿐이었는데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백한 낯빛으로 입을 벌린 채 잠든 조카를 보면서 바다를 향한 공포만 잔뜩 심어준 것은 아닌가 걱정했고 미안했다. 둘째 조카가 3살 되던 해 조카들 데리고 다시 바다에 갔다. 동생이 있으니 이번엔 첫째도 잘 놀지 몰라. 그런 기대를 품고 넓은 백사장을 갖춘 야트막과 해변을 찾다가 제주도 협재를 선택했다. 조카들은 잘 놀았다. 해변으로 밀려 나와 햇빛에 타 죽은 해파리를 밟았을 때에는 경악하기도 했지만 그게 뭐냐고 묻기도 하고 썰물에 드러난 바위에 달라붙은 따개비나 갯강구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하고 작은 돌이나 조개 껍데기를 주머니에 모아가며 둘이 손을 잡고 바다 건너 비양도를 향해 잡고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방금 파도가 다녀가 물을 흠뻑 먹은 모래 속에 발가락을 묻어보기도 하며 파도를 향해 걸어갔다가 돌아오고 걸어갔다가 돌아오고 놀 만큼 놀고 노을질 무렵 바다를 떠날 때 이번엔 둘째 조카가 샌들과 발에 묻은 모래들이 뒤늦게 생소했는지 발에 벌레를 붙였다며 자지러지도 울었다. 생수병에 담긴 물로 발을 여러 번 씻고서야 진정되었다. 2018년 늦여름이었다. 2년하고도 반년 전 이날은 그 어린이들은 언제까지 기억할까? 조카들이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선이나 기억의 중심이 이동하는 순간을 종종 겪는다. 이를테면 2018년 늦여름 제주 협재에서 보낸 며칠은 내가 조카들을 데리고 바다를 다녀온 날들이 아니고 조카들이 이모들이랑 엄마랑 같이 바다를 본 날들이다. 내 첫 조카에게는 두 번째 바다, 둘째 조카에게는 첫 번째 바다. 조카들은 그 맑고 바람 말던 날들을 기억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적은 내 기억이 훗날 그들에게 어떻게 읽힐지 나는 궁금하다. 그들은 어떤 기억으로 삶을 채울까? 무엇을 기억에 남길 만하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무엇을 남들과 공유하고 자기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 중에 또 무엇을 두려워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공격하고 또 어떤 적이와 혐오를 겪으며 살아갈까? 내 최초의 감정이 하필 공포와 혐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때가 있다. 당시 파도와 상상된 파도의 차이를 생각하면 내가 공포와 혐오란 상상된 것에 가깝다. 파도라는 생물을 상상하며 바다를 응시하던 나는 내 말랑한 몸을 보호해줄 껍데기랄 것도 없다. 생존에 필요한 정보도 기술도 갖추지 못한 어린이였으므로 그때 내게는 공포와 혐오가 가장 유용하고도 쉬웠을 것이다. 파도라는 낯선 것이 내게 다가올까봐 무섭고 그것이 내게 달라붙을까봐 싫고 공포와 혐오는 애쓰는 상태가 아니다. 그중에 혐오는 특히 그래서 그건 지금 내게도 쉽다. 그런 감정이 내게 문득 씌울 때 뭔가가 누군가가 즉시 싫고 믿고 무서울 때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로 상상된 것인지 혐오는 아닌지를 생각한다. 런던 얼스코트 역 근처 잡화점의 물과 녹차를 사러 들른 적이 있다. 내게 필요한 물건을 찾으려고 매대 사이를 걷다가 빵을 가득 실은 수레를 밀며 지나가는 점원을 보았다. 그는 젊고 창백한 얼굴의 한 여성이었고 가슴부터 무릎까지 내려오는 앞치마를 둘렀고 방수 장화를 신고 있었다. 먼저 지나가도록 한 번 물러서자 그는 내 앞으로 수레를 밀면서 저리 꺼지라고 시발 아시안 어쩌고 하는 욕설을 나만 들을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로 순식간에 짓거리며 지나갔다. 빵수레가 지나가길 기다리며 서 있다가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걸 믿을 수 없어. 방금 들은 말들을 곱씹으며 멍하니 자파저 안을 돌아다니다가 찾던 것들을 발견하고 그걸 계산대로 가져갔다. 물건값을 계산하며 그를 돌아보니 그는 빵을 집게로
집 앞 판매대에 올리며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혐오가 내게 확실히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오스트리아 빈 시내에 있는 가정식 식당에서 동행인과 늦은 점심을 먹고 있을 땐 어린이를 데리고 있던 가족이 나와 동행인이 앉은 테이블 쪽을 끊임없이 흘끔거렸다. 빈 중심부를 둥글게 있는 리 슈트라스의 건축물들을 둘러보느라고 4시간가량 걸은 뒤라서 우리는 다만 지친 채 샐러드와 파스타를 먹고 있었는데 착각이라고 착각할 수도 없도록 그들은 우리를 빤히 바라본 미간을 찌푸렸다. 도나우 강의 지류에 바짝 붙은 작은 공원을 가로지를 땐 어쿠스틱 기타를 치며 발라드를 부르던 백인 남성이 나와 동행인을 향해 몸을 돌린 채 기타줄을 뜯으며 우리가 멀어질 때까지 팅아오 팅아를 반복했다. 서울시 진선버스의 6716번 버스에선 트랜스젠더 여성과 중년 여성이 다투는 순간을 본 적이 있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통로를 지나가느라고 지나갑니다. 실례합니다 하고 말하며 버스 뒤쪽으로 이동하는 내내 그는 목소리와 입은 옷과 머리 모양과 체형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바라보고 지나갈 땐 돌아보고 맨 뒷좌석 근처에 손잡이를 잡고 선 그를 한 번 더 보려고 고개를 돌렸다. 버스가 등촌로에서 곰달내로로 진입하려고 크게 우회전을 했을 때 트랜스젠더 여성이 몸의 중심을 잃고 바로 앞 좌석에 앉은 여성의 어깨를 왼손으로 짚었다. 그가 그 자리에 설 때부터 어깨를 움츠리며 상체를 눈에 띄게 안쪽으로 기울이고 있던 여성은 어깨를 눌리자마자 비명을 질렀고 트랜스젠더 여성이 고개를 몇 번 숙이며 사과를 한 뒤에도 눌린 부분을 손으로 털어내며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줄곧 썼지만 그가 트랜스젠더인지는 실은 모른다.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보이는 몸이라서 혐오당했다는 것을 모를 수는 없다. 몸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경험은 여성인 내게도 모를 일이라거나 상상 못할 일은 아니다. 예컨대 나는 어떤 남성이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여성의 몸은 더럽다. 늘 분비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내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소설을 쓰는 나는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궁금하게 여기고 그들 각자의 노동 조건이나 그가 속한 공동체의 인민사나 가족사, 그날을 전후로 그가 본 것들은 들은 것, 읽은 것 등등을 생각해 볼 테지만 이 글을 쓰는 나는 소설을 쓰는 내가 아니니까 이유가 궁금하지 않다. 이유를 생각하는 것으로 이유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그저 게으름을 생각할 뿐이다. 혐오라는 태도를 선택한 온갖 형태의 게으름을. 책, 오로지 책 이야기를 하려고 이 원고를 펼쳤는데 그 이야기를 쓸 수가 없다. 미얀마에서는 군대의 실탄 사격으로 사람들이 죽고 있고 한국에서는 3월 3일 저녁에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된 이후로 일할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지키려고 군의 조치에 불복 투쟁을 해왔다.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라는 대응은 변희수 하사의 권리를 마지막까지 부정하고 거절한 응답으로 그저 뉴스를 읽고 있을 뿐인 내게도 냉담하기가 이를 데 없다. 트랜스젠더 김기용 씨가 2024일에 죽었으니 그로부터 며칠이나 지났는지를 세다가 그만두었다. 당신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의 죽음과 다시 싸우겠다던 사람의 죽음. 2003년 4월 27일 인권운동가 유구당이 동성애자 인권연대 사무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보았을 때 나는 그날 아침 출근했다가 그를 발견한 사람 혹은 사람들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몸을 기댄 그 문이 안쪽으로 밀어 여는 문인지 바깥으로 당겨 여는 문인지 나는 모른다. 거기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손잡이를 잡고 당긴 사람, 열쇠를 돌려 잠금을 풀었는데도 무게 때문에 더는 열리지 않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을 그 사람을 생각하는 일을 나는 멈출 수가 없었다. 타인의 삶과 죽음을 자기 삶의 지표로 삼는 일에 나는 반대하고 있지만 어떤 삶과 죽음은 분명 신호이자 메시지이고 그것을 신호이며 메시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삶은 늘 있다. 이때 발신자는 살거나 죽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속한 사회다. 오늘 발견된 죽음 근처에서 고립되어 취약한 상태에 있을 사람들이 이 밤과 낮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다. 3월 8일 우리는 모두 잠재적 화석이다. 이 문장이 계속 생각나 책을 찾아 다시 읽기 시작했다. 루렌 아이슬리는 높이 솟은 사암 절벽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가 수천만 년은 되었을 절단면에 드러난 두개골을 발견한다. 그는 그 두개골과 눈이 마주친 것 같은 경험을 서술하면서 자신도 몇 미터 위에 지지층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쓴다. 그 문장을 읽는 나도 곧 그렇게 된다. 자연의 압도적인 규모와 느린 속도와 작고 풍부한 세부를 묘사하는 루렌 아이슬리의
산문을 읽으며 지금 겪는 일들이 지나간 자리를 상상할 수 있고 허무 없이 찰나를 생각할 수 있어 좋다. 이렇게 책을 읽는 일로 산란한 마음에 거리를 둔 채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된 오늘. 이제는 전 세계적인 일상용품이 된 마스크와 피에 흠뻑 젖은 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진을 보았다. 2008년에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미얀마 남부를 휩쓸어 13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냈을 때 미얀마 군부는 국제기구의 구호 활동을 방해하고 원조를 거부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늘 내가 읽은 재난 불평등에서 저자인 존 머터는 군부가 무능력함을 숨기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유로 대규모 재난에 자국민들이 죽어가다로 내버려둔 미얀마 군부는 2021년에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거리에서 총을 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무섭지도 않은가? 사람들은 기억한다. 사람들은 온갖 것을 기억하고 기록한다. 기억은 망각과 연결되었지만 누군가가 잊은 기억은 차마 그것을 잊지 못한 누군가의 기억으로 다시 돌아온다. 우리는 모두 잠재적 화석이다. 뼈들은 역사라는 지층에 사로잡혀 드러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퇴적되는 것들의 무게에 눌려 사가버릴 테지만 기억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기억하고 기억은 그 자리에 돌아온다. 기록으로 질문으로 3월 12일 메일의 답신으로 말을 적어 보내는 일이 어렵다. 닷새 전에 받은 메일에 보낼 답신을 오늘 썼다. 당분간 소설을 쓰지 않을 생각이라고 썼다가 지웠다. 답신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들인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책과 책꽂이 이야기를 쓰고 싶다. 조깅을 하고 돌아왔더니 운동화 바닥에 토끼똥이 박혀 있었다는 이야기도 쓰고 싶다. 다음에 쓸 수 있을까? 먹고 싶은 것이 없고 토마토를 계속 먹고 있다. 프랭크를 중단한 지 한 달 되었는데 비율을 이 정도로 잃은 게 그것 때문인 것 같기도 같다는 생각도 든다. 떡갈나무를 옮겨 심었다. 민요상 책꽂이. 주기적으로 책장을 비워야 할 정도로 집에 책을 모으며 사는 사람들이야 다 그렇겠지만 무슨 제목의 책이 어느 책꽂이 어디쯤에 꽂혀 있는지를 나는 알고 있었고 어떤 책이 필요하면 헤매지 않고 바로 찾아낼 수 있었는데 파주로 이사 오면서 책이 섞였다. 2019년 11월에 이사하자마자 출국할 일이 있어 급히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에라 하고 대강 꽂아둔 채로 오늘에 이르고 말았다. 주기적으로 책장을 비워야 할 정도로 집에 책을 모으며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짐작하겠지만 이것은 독서, 장사 질서의 대혼란이며 컨트롤 붕괴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이고 자기 불신과 기만과 외면을 소소하고도 잔잔하게 이어왔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책 정리와 재정렬은 누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시간과 품을 들일 마음을 먹고 내가 조심해서 해야 하는 일인데 그 마음을 먹기가 어려워 1년이 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 정리하기가 비교적 간단한 세계문학 전집류를 꽂은 선반들은 그럭저럭 정돈되었지만 판형이 다양하고 전집이 드문 인문사회계열 책꽂이들의 사정이 아주 나빠서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를 잃어버렸다가 필립 볼의 형태학 3부작과 소비의 역사, 인정투쟁, 영속 패전론, 바나나, 심연으로부터가 꽂힌 선반에서 찾아냈다. 오스카 와일드가 왜 여기 있지 하고 멍하니 생각하다가 슬슬 책꽂이 앞에서 물러났다. 책꽂이에 다가갈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식이었다. 최근에 산 책들만 빈 선반에 가지런히 꽂아가며 나머지 선반들은 나중에 하고 미루다 오늘이 되었다. 책을 꽂을 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나는 초조하다. 책 말고 모으는 사물은 없지만 책갈피를 조금씩 모으고는 있다. 책갈피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적당한 책갈피가 드물기 때문이다. 나는 얇은 스테인리스 판을 납작한 화살촉 모양으로 자른 북다트나 라인 마커를 제외하고는 금속 책갈피를 사용하지 않는다. 도톰한 집게 모양의 책갈피나 복잡한 형태로 종이를 깨무는 클립 책갈피는 도대체 뭐 하자는 사물인지 모르겠다. 그걸 종이에 끼우고 끼우는 단계에서 이미 종이가 구겨지거나 하는데 책을 덮으면 책 무게에 눌려 책갈피에 물린 종이가 꼬집힌 것처럼 구겨지고 앞뒤 종이에도 집게나 클립 모양으로 자국이 남는다. 오래 두지 말고 얼른 독서를 끝내면 될 일이지만 독서는 중단된 때가 많다. 내게 독서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단번에 이어지는 선형 경험이라기보다는 수시로 멈추고 어떤 지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책으로 끝없이 건져가는 방사형 경험이라서 한번 책으로 들어간 책갈피는 한참 뒤에야 그 책에서 나올 수 있거나 아예 붙들린다. 이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종이를 상하게 하는 책갈피는 사용할 수 없다. 책갈피를 꽂은 책
책꽂이에 돌려두는 일도 많은 나 같은 독자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용도의 사물을 왜 이런 식으로 만드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책갈피는 그래서 가급적 종이로 된 것을 사용한다. 선택지가 많지는 않다. 비닐 코팅된 종이 책갈피는 질겨서 싫고 시시때때로 빛을 반사해 사용하지 않는다. 귀여운 그림이나 풍경이나 얼굴이나 문장이 인쇄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두껍거나 구멍 뚫린 금속, 나무, 가죽으로 만든 것은 사용하지 않고 가름끈이 달린 것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저런 이유로 쇼핑몰에서 북마크나 책갈피 카테고리로 판매된 책갈피 중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종이 조각을 작은 상자에 모으고 있다. 종이 조각을. 책갈피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종이를 발견하면 책갈피 형태로 잘라 상자에 넣고 한 개씩 꺼내 사용한다. 내부 포장재나 책 띠주로 있다곤 딸려오는 유지가 내게 쓰기엔 적당하고 아주 가끔은 내 책 내지로 사용된 한지나 색지를 잘라내기도 한다. 책갈피로 만들고 싶은 종이를 발견했는데 그게 책 내지일 때에는 출판사에 연락해 무슨 종인지 묻고 싶은 마음에 굴뚝 같지만 그런 일로 사람을 성가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만 새삼 탐내며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내지 한 장을 훔치듯 살살 잘라내고 속이 상해버린다. 상품에 달린 꼬리표 중에 지질이 좋은 것도 적당한데 이를 꼬리표엔 대개 펀칭으로 뚫린 구멍이 있고 그 구멍은 분속 아일릿이 마감되어 있어 비교적 빠르게 읽을 책에 꽃을 책갈피로만 사용한다. 딱딱한 아일릿이 종이를 누르면 손톱으로 꾹 누른 것처럼 자국이 남아 책 속에 오래 둘 수 없다. 최근에 물건을 거의 사지 않아서 꼬리표 책갈피는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것 중에 가장 아끼는 것은 꽃 모양을 하고 있다. 히라가나로 쿄우카라 히라리 하나비라 히토스라고 적힌 이 꼬리표는 채도가 다른 분홍색으로 채색된 종이 벚꽃을 세상 겹친 형태로 내가 책갈피로 보관한 지 10년 되었고 특별한 책을 읽을 때 특별한 책갈피를 꽂아 아끼며 읽고 싶을 때에나 나는 이걸 상자에서 꺼내 사용한다. 종이 벚꽃 세상을 한데 묶은 끈도 아주 얇은 종이끈이라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이런 태도는 독서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는 그게 좋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하나비나 히토스를 집어 닿은 갈피에 끼우고 다시 책장을 넘길 땐 책갈피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책갈피를 책에 넣기가 아쉬워 그대로 짚고 있다가 그날 독서를 마친 지점에 돌려놓을 때도 자주 있다. 이런 독서는 책갈피를 그 책에서 무사히 내보내는 순간을 지표 삼아 읽는 것이라서 책갈피가 그 독서의 동행이다. 10년 동안 내가 가장 아낀 책들을 이 책갈피와 같이 읽었다. 가급적 오래 온전한 형태로 보존하고 쓰고 싶다. 10여 년 전에 교토 히가시야마 자완자카로 올라가는 입구에 있던 장신구 상점에서 이것을 얻었는데 가게가 사라져 이제는 구할 수 없다. 나는 책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않는다. 자주 만나는 사람 중엔 책을 읽는 이가 많지 않아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 어떤 책을 빌려달라고 말하면 아예 주거나 새로 사서 건넨다. 이유가 있다. 내 집에 들렀다가 책을 빌려간 사람이 책을 접고 내게 돌려준 적이 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책 가운데를 꾹꾹 눌러가며 읽었는지 표지부터 절반 넘는 분량의 책장이 돌이킬 수 없도록 왼쪽으로 접힌 채 돌아왔다. 그 책은 페이스트리처럼 부풀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런 일을 나는 참을 수 없다. 다홍이나 노랑으로 색을 넣은 유지 혹은 진하게 색을 먹인 색지 책갈피를 책에 끼우고 한참 뒤에 보면 책갈피의 염료가 책 종이를 물들이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괜찮다. 책갈피가 거기 오래 있던 흔적이니 그림자 잔영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즐겁다. 그러나 색종이를 찢거나 구기거나 접는 일은 참을 수 없다. 하지만 참을 수 없다는 게 사실일까? 나는 이 원고를 왼쪽 정렬로 쓰고 있다. 분당 왼쪽은 가지런하지만 오른쪽은 들쑥날쑥하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건 참을 수 없었다. 15년이 넘도록 왼쪽도 가지런하고 오른쪽도 가지런하게 정렬되는 양쪽 정렬로 글을 썼다. 양쪽 정렬 상태로 글을 쓰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타이핑하는 내내 양방향으로 당기는 장력이 느껴진다. 최근엔 이 힘이 조금 피곤하게 느껴져서 왼쪽 정렬로 쓴다. 쓰고 보니 참지 못할 일은 아니고 내가 문장을 쓰는 호흡이 양쪽 정렬이라기보다는 한쪽 정렬에 가깝다는 생각도 든다. 실은 자주 이렇게 읽거나 쓰니까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일에 익숙해진 경우가 하나 더 있다. 하나는 연필로 책에 줄을 긋는다. 줄을 많이 긋고 싶은 문단에는 차라리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재작년까지는 이런 일에 질색하며 포스트에 플래그 필름을 사용했다.
그걸 많이 가지고 있었다. 와인병을 담았던 깊은 상자에 포스트잇 플래그를 모은 적이 있다. 2003년, 2005년 사이에 수입이 생기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포스트잇 플래그를 여러 개 사서 와인 상자에 넣었는데 2005년에 이 상자가 꽉 찼다. 이후 15년 동안 천천히 다 써서 2019년에 상자를 비웠다. 와인 상자에서 포스트잇 플래그를 하나씩 꺼내는 일은 조금 섬뜩한 일이기도 했다. 이를테면 2019년에 상자 속으로 팔을 넣어 바닥에 남은 포스트잇을 꺼내 포장을 벗기면서 어제 만들어진 것처럼 생생한 이 상품의 제작 연도가 2003년, 2002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썩지 않는구나, 정말 썩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포스트잇 플래그를 꺼내 쓴 뒤로는 가급적 연필로 표시를 남긴다. 꽤 분주한 주기로 깎아 써야 하는 연필을 사용하는 이유는 가볍기 때문이다. 다른 작가들의 사정은 어떨지 모르지만 읽고 쓰며 오늘까지 살아오니 젓가락질이 어려울 정도로 손이 아프다. 원고 마감이 다가오면 손목과 손가락에서 감각이 사라지는 동시에 시근하고 뻐근해 두 손을 어쩌지 못하겠다. 넓은 파스로 손목과 손등을 통째로 감싼 채 소설을 쓰기도 하고 스포츠 테이핑으로 엄지와 손목 근육을 서포트도 해보지만 별 도움은 되지 않는다. 연필로 이런 고통을 겪는 산문 작가의 손목에 적당한 필기보다 웬만한 샤프보다 가벼워 부담이 덜하고 차갑지 않고 게다가 언제고 닳아 없어진다. 백색 고무 지우개가 달린 연필을 몇 개 사서 연필 꽂이에 두고 연필에도 넣어두었다. 다시 읽고 싶은 문장을 만나면 진한 심 연필로 책에 망설임 없이 동그라미를 싹 그리면서 나는 전에 이걸 참을 수 없었지 하고 생각한다. 왼쪽 정렬도 참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뭐든 익숙해지기 나름일까? 연필을 쥐고 돌아다니던 조카가 해둔 낙서를 조카가 다녀간 지 한 달 만에 발견했다. 작년 이맘때 일이다. 소나무 책꽂이에 민효상이란 이름을 적어두었다. 민효상이 누구지? 갓 4살 된 조카가 완성된 형태로 글자를 쓸 수 있으며 그것이 자기 것도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이름이라는 게 놀랍고 신기했다. 민효상 그가 누구냐며 어른들끼리 궁금해했다. 지울 수 없어. 그 이름을 그대로 두고 먼지만 닦으며 지내다 보니 흑연이 목재에 베어들어 글자가 번졌다. 마른 먼지포로 그 글자들을 살살 닦다가 최근에야 불현듯 알았다. 그 선반에 꽂힌 책들이 민음사에서 출간된 세계문학 전집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민효상의 민가, 사의 모양이 책 등에 인쇄된 글자와 닮았다는 것을 알겠다. 조카는 글자를 쓴 것이 아니고 책에 인쇄된 조그만 글자를 보고 그린 것이다. 사까지. 그린 다음 마지막 글자가 다른 글자에 비해 너무 작다고 생각했는지 안정적인 받침을 그려두었다. 옆으로 널찍하게 퍼진 형태로 동그라미를. 내 집에 있는 책꽂이 중 하나에 민효상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붙었다. 나는 이 글자들을 소중하게 관리하면서 언제고 미래의 민효상 책꽂이를 이름 붙인 이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음원한 생각을 하고 있다. 오랜 시간을 들여 고른 책을 채워서 삶의 별빛을 섞으십시오. 19세기 미국의 천문학자 마리아 미첼이 천문학 수업에서 했다는 말을 적은 꼬리표를 붙여서 말입니다. 삶의 별빛을 섞으십시오. 하고 생각하면 멋쩍다. 사람 사는 공간에 책을 둘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조카에겐 아무래도 짐이 될 것 같다. 종이책을 향한 집착과 고집과 내 취향을 받으라고 멋대로 넘기는 일이라고도 생각하며 상상만 해볼 뿐이다. 유지 조각이나 라인 마커가 여기저기 꽂혀 있고 연필로 그은 줄도 있는 책을 받아 무엇하겠는가. 그보다 조카들이 자라 어른이 될 무렵에도 종이책이라는 매체가 지금처럼 남아있을지 모르겠다. 팬데믹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조카들이 디지털 매체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졌다. 조카들은 좀처럼 읽지 않는다. 화면을 보다 이 조카들이 미래에 어떤 책을 읽는다면 종이책보다는 아무래도 전자책일 것 같다. 나는 화면으로 책을 보지 않는다. 태블릿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글자를 보는 일은 내게 책을 읽는 일이라기보다는 눈을 태우는 일에 가깝다. 빛을 반사하고 흡수한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고 빛 자체를 향해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아무래도 꺼림칙하다. 터치스크린으로 보는 글자들은 종이책으로 읽는 글자들보다 눈 속으로 깊이 파고든다. 집중해서 스크린을 들여다보고 난 뒤에는 신신경을 무언가로 꼭 졸라맨 것처럼 눈속이 뜨겁고 뻑뻑해 잠을 설치곤 한다. 이런 경험을 몇 번 한 뒤로는 스마트폰이든 태블릿 컴퓨터는 오래 들여다보지 않는다. 어차피 거의 매일 화면을 바라보며 원고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6시간이 넘는 화면 응시다. 내 시세포는 그다지 건강하지 않아서 나는 그들을 잘 관리하며 사용해야 한다.
언젠가 시력을 잃는다면 전자책의 읽어주기 기능이 내게 매우 유용해질 테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화면으로 보는 전자책을 독서 경험으로 멀리 미뤄두었다. 전자잉크가 사용된 전자책 전용 단말기는 조금 낫다고 해 시도해 보았지만 완독에 이른 경우 별로 없다. 완독한 책은 삭가고치 않고의 산문지 정도로 페이지 수가 많지 않았다. 지금은 나아졌을지 몰라도 내가 전자책 단말기를 사용한 시기엔 소프트웨어가 너무 불안정해 쓸 수 없었다. 책 한 권을 로딩하는 시간도 길고 책장을 넘기다가 멈추는 현상에 너무 얇은 종이책에 인쇄된 글자들처럼 글자가 번지는 현상까지 있어서 전용 단말기를 신뢰할 수 없었다.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전자책 단말기의 장점이겠지만 왼쪽이 오른쪽 아래 하고 문장의 위치로 예전에 읽은 내용을 찾아보곤 하는 내게는 장점일 수 없었다. 전자책 지면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크기의 글자로 보는 책과 내가 크기를 조절한 글자로 보는 책은 페이지 수가 다르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13면은 태블릿 컴퓨터로 보는 13면의 내용이 아니다. 이런 종류의 유동성은 내가 독서에서 경험하고 싶은 바가 아니었다. 이미 넘긴 책장과 남은 책장의 분량을 손으로 가늠하는 것도 독서의 과정인데 전자책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내게는 아무래도 매력적인 매체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종이책은 각각 다른 두께와 촉감으로 손에 잡히는데 전자책은 단일한 단말기나 전자기기의 그립감으로만 남아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감을 잡기가 어려웠다. 책꽂이 이야기를 꺼낸 김에 전자책을 견딜 수 없는 것이 사실일까? 를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견딜 수 없다고만 쓰고 싶다. 전자책도 누군가가 노동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일 텐데 그 노동의 과정을 잘 모르면서 내게 불편한 점만 이렇게 늘어놓는 게 두렵기도 하다. 내가 너무 보수적인가? 그래도 새로운 매체에 익숙해지고 싶지 않다. 종이책과 전자책을 딱히 대립하는 매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같은 매체라고도 생각할 수 없다.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의 이동을 거스를 수는 없는 흐름이라고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인류의 기록 문화가 점토판이나 밀렵판이나 주간에서 지류로 바뀌었을 때의 변화를 말하고 싶을 것이다. 종이책은 아주 짧은 시간 인류의 역사에 나타난 기록 매체일 뿐이다. 나라는 일개인의 어떻게 생각하건 변화는 일어난다. 그렇다고 나도 생각한다. 많은 것들이 그렇게 변한다. 그러나 내가 그 변화를 매번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지금 화면을 바라보며 문장을 적고 있고 이 작업의 결과가 왜 게시라는 걸 알지만 최종 결과가 종이책이라는 것도 안다. 원고 작업을 할 때마다 종이책을 받아들 때 그 작업이 끝난 순간으로 여기고 있다. 종이책을 집에 들이고 종이책이라는 결과물을 향한 작업을 하며 종이책을 읽는 동안 연필을 소비한다는 것은 곧 지구 어딘가에서 나무를 베고 썰고 분쇄해 끝장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라는 것도 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인간으로서 내가 유해하다. 그래도 종이책을 읽는 사람도 부쩍 줄어든 시기에 책을 읽고 쓰는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 할 수 있을 때까지 종이책을 즐기고 싶다. 3월 30일 책장 선반에 백단향을 담은 함을 두었는데 거기 꽂혀있던 책의 향이 배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백단향이 난다. 1년치 기쁨. 목포행. 목포에 와 있다. 재작년까지는 용산역에서 목포행 고속열차를 탔는데 올해는 행신역에서 탔다. 산천 열차를 타고 3시간 걸려왔다. 경기도에서 출발해 서울을 관통하는 데만 30여 분 걸렸으니 2시간 반 만에 수도권에서 반도 남서쪽 끝에 다다른 셈이다. 기차에서 읽으려고 가방에 책을 두고 넣었는데 꺼내지도 못했다. 비행기나 고속열차를 타고 너무 빠르게 이동하는 중에는 머리가 멍해 뭔가를 읽기가 어렵다. 창밖으로 축사와 터널과 비닐하우스와 아직 빈 밭과 밭을 나누고 있는 농로와 신장로, 인삼밭과 잘 관리된 묘지와 우물을 뿜어내는 산과 마른 나무들로 덮인 산비탈, 주원과 파랑으로 지붕을 칠한 집들과 송전탑과 저수지와 묘지와 점점 붉어지는 밭과 배밭과 파밭, 유채밭이 뒤로 흐른 것을 보다가 자다가 하며 목포역에 도착했다. 목포에는 2017년에 처음 와봤다. 그해 3월 31일에 세월호가 물 밖으로 올라 목포신항에 접안했다. 4월 16일에 약속 국민연대에서는 그로부터 5달 뒤인 8월 26일 목포일을 목포 신앙 집중 방문의 날로 잡아 참가자를 모았고 참가자들은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목포에 모였다. 목포역 광장에서 시민 알림 대회를 치르고 목포 시내를 행진한 뒤 세월호가 거치된 신항으로 가는 일정이었다. 당시 서울에 살던 동고인과 나는 광화문에서 출발하는 버스에 타지 않고 기차를 타고 목포로 이동해 목포 역광장에서 합류했다.
광장엔 이미 도착한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과 지역 깃발을 단 깃대들이 모여 있었고 동거인과 나는 어디 앉을지를 잠시 고민하다가 아무데나 앉아 시민 알림 대회를 버텼다. 무더운 날이었다. 목표역 광장엔 그늘 한 점 없어 땡볕에 사람들이 그냥 타고 있었다. 모자도 쓰고 반팔 티셔츠 소매 아래 토시를 꼈는데도 햇볕을 다 가릴 수 없었고 바닥도 뜨거워서 그냥 지글지글 끓으며 앉아 있었다. 그해 이후로 동거인과 나는 매년 4월이 되면 목포행 기차를 탄다. 세월을 보고 미수습자들을 기억하고 목포에서 밥을 먹고 목포에서 자려고. 지난 7년 동안 나와 동거인의 시위 집회나 광장의 경험은 거의 모두 세월호와 관련되었다. 2019년에 광장에서의 경험이 반영된 이야기를 책으로 냈을 때 광장에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많이 추웠고 많이 더웠다라는 말밖에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었다. 많이 추웠고 많이 더웠다. 할 수 있으면 겪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춥고 덥고 추운 곳에서는 아씨발 춥다고 웅크리고 더운 곳에서는 씨발 덥다고 웅크린 채로 그런 장소를 이미 일상으로 겪는 삶과 그 삶을 그런 일상으로 내몬 사람들이며 구조를 생각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군 씨가 사망한 2018년 12월은 다른 해 12월보다 추웠다고 나는 기억한다. 강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일주일 단위로 김용군 씨의 추모제가 열렸는데 두 번째 추모제가 열린 밤이 몹시 싸늘했다. 그날 입은 외투가 문제였는지 내 몸 상태가 문제였는지 구두저도 아니면 플라스틱 의자에 앉는 바람에 차라리 바닥에 웅크리고 앉는 것보다 발목이나 하체의 열을 더 빼앗기는 자세가 문제였는지 전혀 없을 정도로 몸이 싸늘해졌다. 추모제가 중반을 넘어설 무렵에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더는 앉아있을 수 없었다. 이번 발음만 듣고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 잡아 가방을 움켜쥐고 의자에서 엉덩이를 뗀 채 휙 돌았는데 노란 점퍼를 입고 뒷자리에 줄줄이 앉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보고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2016년 구의역에서 사망한 노동자 김구는 97년생으로 세월에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과 동갑이고 김용군 씨는 그 또래인 94년생이다. 추위를 피하자고 그 사이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 사람들 사이로 빠져나갈 자신이 없었다. 누구늘 그렇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목포에 도착하자마자 차를 빌려 목포 신항으로 갔다. 고화도로 건너가는 목포대교를 향해 가는 길에 보니 유달산에 벚꽃이 남아 있었다. 4월 16일 무렵에 모두 지구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세월호가 맹골 수도에 가라앉는 뒤로 봄이 되면 진도를 향해 내려가는 길에 만개하는 벚꽃을 쥐어 뜯어버리고 싶었다던 유가족의 말을 생각했다. 2017년 4월 9일에 목포 허사도 신항에 누운 채로 육상 거치된 세월호는 이제 똑바로 서 있고 산부가 녹색 뚜껑으로 덮여 있다. 새로 덧댄 것인지 방수칠을 새로 한 것인지 오랜 녹색이 진하고 선명했다. 항만에 인접한 신항로 276번 길, 294번 길 철제 울타리엔 세월호를 보러 온 사람들이 묶어둔 노란 리본들이 변바람과 햇볕에 타다 남은 것처럼 갈색으로 발해가며 해풍을 맞고 있었다. 거대한 어금니 모양의 테트라포드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항만을 걸어 세월호 앞까지 갔다. 테트라포드들의 무게를 항만 바닥이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기도 하면서 울타리 앞까지 걸어가 육상에 거치된 배를 올려다보았다. 세월호는 조만간 허사도 신항에서 약 1.5km 떨어진 고화도 신항 배후부지로 이동한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8월에 세월호 선체를 연구 보존할 거치 장소를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로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유가족 72% 그리고 목포 시민의 74%가 세월호를 목표에 거치하는 데 찬성했다고 한다. 세월호 화물칸에 실렸던 화물들은 찢어지거나 납작하게 눌린 채 신항만 바닥에 모여있고 오그러진 트럭 몇 대와 찢어진 컨테이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속 방수포로 묶여있다. 바람이 불고 녹슨 선체는 아찔하게 녹고 찌그러진 화물 트럭에 붙은 따개비들은 하얗고 비둘기인지 갈매기인지 배 바닥 쪽 구멍을 새들은 드나들고 그런 것을 보며 7년을 생각했다. 7년을 이렇게 보내는 바람에 이 배가 붙들린 채로 녹고 있다고 생각했다. 2014년에서 우리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2021년 1월 19일에 활동을 종료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를 방해한 해경지휘부 특별조사단 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원 수사 및 감사회와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부와 감사원 유가족들을 사찰한 국가정보원과
국군 기무사령부 등 참사 책임기관과 책임자들에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유가족들은 다시 거리에 있다. 신앙마을 나오는 길에 세월호 안내소 앞을 얼쩡이는데 안내소 창이 열렸다. 리본을 한 줌 가져가도 되겠냐 묻자 가져가도 된다고 대답하는 사람의 얼굴이 낯익었다. 내게 낯익지 않아도 좋았을 하지만 낯익어버린 얼굴. 목포에 올 때마다 들렀던 서울 분식은 오늘 무슨 일인지 셔터를 내려두었다. 달리 저녁 먹을 장소를 찾아다니다가 모처럼 바닷가에 왔으니 갈치찜을 먹자고 유달동으로 이동했다. 일제시대 식민지 착취 기관인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목포 지점이었던 근대 역사관 제2관 근처에서 식당을 찾았다. 2017년에 우리가 처음 이 거리에 왔을 때에는 일본식 가옥이 드문드문 섞인 양지바른 동네였던 유달동 일대는 근대 역사 문화 거리가 되어서 여기저기 조그만 카페와 음식점이 들어섰다. 전년에 거기서 보지 못한 식당으로 들어가 갈치찜을 먹다가 거의 1년 만에 생선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동거인과 나눴다. 먹다 보니 맛이 좋았으나 이제는 생선을 먹기도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다. 반찬으로 나온 톤 무침이 맛있었는데 들깨를 넣은 것 같았다. 톡과 애호국과 같은 반찬으로 밥을 한 공기 다 먹고 숙소로 들어왔다. 밤에 맥거동 소리가 한 번 들린 것 같았는데 동거인은 듣지 못했다. 파주로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천둥을 경험한 적이 있다. 동거인과 나는 식당에서 미역국을 먹고 있었다. 늦은 저녁 시간이라서 식당에 손님이 많지 않았는데 전조도 없이 꽝 하고 첫 천둥이 울렸을 때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잊을 수 없다. 북한이 몇 달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그때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된다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고 얼마 되지 않은 즈음이었다. 미역국을 먹던 동거인과 나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자리에 일어나 계산대를 향해 가던 다른 자리 손님, 그를 향해 가던 식당 직원과 주방에서 나오던 또 다른 직원, 늦은 밤 거기 있던 우리가 다 흠칫 놀라 바깥을 향해 고개를 돌린 채 움직이지 못했다. 얼마간 정적이 흐른 뒤 서로가 서로를 놀란 얼굴로 돌아보았고 지갑을 쥐고 있던 다른 자리 손님이 여태 놀란 얼굴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듯 보면서 뭐야 대포야 하고 말했다. 두 번째 천둥이 울릴 때까지 사람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창밖을 주시했다. 파주에서 파주 심의로 듣는 천둥 소리는 서울에서 서울 심의로 듣는 천둥 소리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서울에서도 가끔 그런 걸 겪고 있지만 종전 아닌 휴전 국가의 구성원을 살고 있다는 불안이 그 정도로 상승한 적은 없었다. 대포 소리 같네 정도였지. 뭐야 대포야 정도의 불안으로 상승한 적은. 금천동이나 파주보다 더 위쪽인 문산에서는 또 다르게 들릴지 모르겠다. 문산은 파주시청보다 더 휴전선에 가깝고 문산을 관통하는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은 임진강역이며 임진강을 따라 이어지는 70중 국도를 달리다 보면 별로 깊어 보이지도 않아 걸어서도 건널 수 있을 것 같은 강 너머로 북한 땅이 보이고 거기서 판문점이며 휴전선은 차로 겨우 10분 안팎 거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경의중앙선이 보이는 내 집 창 앞에 앉아 고개를 들었다가 포나 탱크를 실은 트릴레들이 별스럽게 소리도 없이 선로를 타고 슬슬 지나가는 것을 볼 때도 있다. 늦은 밤 군용 헬기들이 호버링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바깥으로 나가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한참 올려다보는 일도 있다. 자유로를 통해 파주 방향으로 서울로 빠져나오거나 옆방향으로 서울로 진입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대전차 방호병원 유사시 폭파되어 서울 북쪽을 길을 가를 것이다. 서울 시민에게는 수도수이자 보호가 될 것이고 파주를 비롯해 더 북쪽 도시에 사는 시민에게는 유기가 될 파주에 살게 된 이후로 서울에 다녀올 일이 있어 자유로를 달릴 때마다 대전차 방호병을 유심하게 지나간다. 제2자 유로가 있다는 사실이나 신식 무기체계를 사용하는 현대전 양상에서는 방호벽 붕괴를 내가 알아차릴 틈도 없을 거라는 등의 가정은 지금 내 일상 감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단지 목적에 충실하고자 그 자리에 있는 구조물과 그 존재의 목적이 내 일상에 있다. 그러니까 유사할 경우에 벌어진다는 생각이 휴전선이 가깝다는 생각을 감각처럼 지닌 채 살아간다. 늘 그것을 되새기며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마음이나 생각 깊은 곳에서 지울 수 없어 지문처럼 그것을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다. 목포에서 아침밥을 먹고 비 소식을 들었다. 오늘 내일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거라는 예보였다. 숙소에서 비를 기다리면서 목포에서 제공하는 목포시 관내도를 들여보았다. 목포의 북쪽과 남쪽 항구, 서쪽 항만, 바다와 육지 사이의 등대를 나주의 남쪽 목포는 멀리 바다에 사람이 나가 있다는 것을
감각으로 지닌 사람들이 사는 도시라는 것을 생각했다. 74%의 찬성이라는 대답을 생각하다가 4월은 많은 절로 시작되지만 나는 그런 것을 기념하지는 않고 다른 날 다른 날처럼 웃고 말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먹고 욕하고 답신을 적고 떠나갔다가 돌아오기도 하며 목포행 열차를 예약하고 매주 토요일 일정을 비운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런 문장을 들고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러 간 적이 있다. 2014년 9월 2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유가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노숙 농성을 이어가던 때였다. 경찰들에게 둘러싸인 채 고립되어 그대로 농성장이 되어버린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유가족들은 경찰의 과잉 강경 진압에 수시로 다치고 있었는데 언론은 그 상황을 제대로 보도도 하지 않고 있었다. 유가족들이 처한 고립과 어떻게든 연결되려는 노력으로 작가들이 모여 논의하다가 한 줄씩 문장을 모아놓은 농성장을 방문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낭독회를 열기로 했다. 지금도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는 304 낭독회. 첫 번째 낭독회였고 이때 306개의 문장이 모였다. 광화문에서 낭독회를 시작하기 전에 306개의 문장이 인쇄된 리플릿을 들고 작가들이 청운동 농선장을 찾아갔다. 장판을 씌운 평상에 어머니들이 모여 앉아 리본을 만들고 있었다. 서로 말을 꺼낼 수도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어 어머니들도 작가들도 고개를 들지 못하다가 어머니 한 분이 홀로 방문 객들과 마주 앉아 주었다. 방문 객들을 웃는 얼굴로 한 사람 한 사람 둘러보던 그는 리플릿을 펼쳐들더니 잔인하네 하고 말했다. 이걸 우리더러 읽으라고 가져왔어. 이 많고 깨알 같은 걸. 우린 읽을 수가 없어. 글자를 봐도 읽히질 않아서 아무것도 읽을 수 없어. 그날 청운동 농선장을 방문한 작가가 전부 몇 명이었는지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5, 6,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우리는 광화문으로 돌아가기 전에 리플릿을 펼치고 각자의 문장을 그 자리에서 읽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게 내가 제출한 문장이었다. 문장이라기보다는 당시 사회와 자신을 향한 말이었고 그 말을 유가족들 앞에서 들으라고 읽는 상황을 상상하지도 못한 나는 내 순서가 돌아왔을 때 후회의 당혹감, 두려움으로 생각과 정신을 거의 놓고 있었다. 어떻게 지내시냐고 어떻게 물을 수가 있어. 이날 청운동에서 차라리 읽지 않는다는 선택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읽고 돌아온 뒤로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 말은 내게 인하되었다. 지을 수도 도망칠 수도 없을 것 같다. 문장을 쓰면서 살아온 날이 올해로 17년째인데 후회가 깊어 앞으로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문장이 2개 있고 그중 하나가 그 문장이며 내게 가장 따가운 말이다. 그래도 그 말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내가 얼마나 후회를 하건 얼마나 따가운 말이건 내게 한국 사회 구성원들에게 여전히 7년이 이어지는 내내 그리고 오늘도 어떻게 지내십니까? 4월 7일 올해의 목표를 떠나기 전에 동거인은 신앙만에 다시 가보자고 말했다. 목포시 쪽에서 목포대교를 건너 호사도 북쪽으로 넘어가는 경로가 아니고 사무대교로 목포만을 건너 잠시 영암으로 갔다가 대불부두, 쌍용부두, 용당부두를 지나 신안교를 바다를 건너 허사도 남쪽으로 들어가는 경로로 영암 대불산업단지를 지날 때 운전대를 잡고 있던 동거인은 여기 도로가 다른 도로와 다른 점을 알겠느냐고 내게 물었다. 빗방울이 점점 달라붙는 유리창을 통해 아무리 보아도 다른 점을 나는 알 수 없다. 신호등이 가로로 걸려있지 않고 세로로 붙어있어서 직진이든 정지든 신호를 확인하려면 앞이 아니고 옆을 봐야 한다고 동거인은 말했다. 옆을 봐야 해? 옆을 보니 신호등이 정말 가로등이나 전봇대에 세로로 붙어있었다. 거길 벗어난 다른 도로는 또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서 대불산업단지 근처 대로의 신호등이 하필 그런 형태인 이유를 서로 추측해가면서 영암에서 다시 목포로 건너갈 수 있는 3호 구도화에 이르렀다. 3호 산업단지에 아직 조립되지 않은 대형 선박 조각들이 육상이나 해상의 거대한 조형물처럼 거치되어 있었다. 3호 유치원, 현대 3호 아파트 305동 앞을 지나 바다 건너 허사도가 보이는 비탈에 잠시 머물렀다. 아파트 바로 뒤편으로 820톤 1000톤 골리앗 크레인이 솟은 비탈에서 3호 아파트를 등진 채 허사도 방향으로 서면 거기에서도 세월호는 보인다. 배를 만드는 사람들은 저기 항만에 거치된 녹슨 배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까? 그런 걸 생각하고 그런 걸 보고 왔다. 산보. 날이 더워 창을 전부 열었다. 올해 첫 작약을 5송이 사서 병에 꽂아두었는데 2송이는 만개했고 2송이는 절반쯤 피었고 마지막 한 송이는 아무래도 피지 않을 것 같다. 비스듬하게 자른 줄기 끝을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빼는 열탕 처리를 했는데도
동그랗고 단단한 망은 상태로 닫혀 있다. 5송이를 받으면 한 송이나 2송이 정도는 이런 것이 있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4월과 5월에 이렇게 작약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작약에 코를 대고 향을 맞아가며 소설 원고를 쓰다가 이 원고로 넘어왔다. 백분홍 작약은 아주 작은 망울이라도 활짝 피면 내 2손을 모은 것보다도 꽃이 크고 향이 진하다. 꽃을 들여다보며 쓴 문장엔 그날의 기억이 깃든다. 색을 보고 향을 맡고 인맥을 관찰하며 소설을 생각한 오늘 오전도 틀림없이 문장이 깃들었는데 어느 문장을 그렇게 썼는지를 나만 알고 나는 그런 게 즐겁다. 동고인은 밀짚 모자를 쓰고 베란다로 나가 화분들을 돌보고 있다. 동고인의 어머니가 작년에 이사하면서 앵두나무 한 그루를 파주로 피신 보냈는데 그게 살아서 올해 무사히 새순을 틔웠다. 지금도 꽃도 져서 지금은 꽃도 져서 어딘가 화려하고 새콤한 기색이 있는 잎들로 가지며 줄기가 다 덮였다. 저 앵두나무에 열리는 앵두는 빨갛지 않고 희다. 동거인의 어머니가 흰 열매를 보고 빨갛게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실수를 했다며 너희는 열매가 하얘도 기다리지 말고 따서 먹으라고 일러주었다. 여름에 앵두를 먹자고 동거인은 좋아했다. 우리가 먹을 게 남을까? 하고 나는 동거인의 등을 약간 안쓰럽게 바라보고 있다. 열매가 10가지 까치가 귀신같이 알고 먹을 텐데 까치들은 동거인이 낡은 화분을 비우고 돌을 고르고 비료와 흙을 섞느라고 베란다에 머무는 동안에 얼씬하지도 않다가 사람이 쇠 화분에 화초를 옮겨 심고 자리를 비우자마자 바로 보러 왔다. 빨간 달리아를 한 포기 심었는데 그 색이 거슬렸는지도 모르겠다. 까치들이 화분을 향해 깍깍 울고 고양이가 창 안쪽에서 까치들 향해 목을 곤두세웠다. 동고인과 나는 고양이와 창 안쪽에 서서 까치가 달리아를 씹는지 안 씹는지 두고 보았다. 10여 년 전에 동거인과 나는 화단에 딸린 옥탑에 살았다. 그때에도 화단에 화초를 몇 종 심었는데 건너편 교회 십자가에 둥지를 틀고 살던 까치와 맨드라미만 집요하게 공격해 뿌리째 바닥에 패대기 쳐두었다. 먹었나 싶었는데 없어진 부분은 없고 다만 찢긴 채로 시들어 있었다. 뿌리가 붙어 있어 살지도 모르겠다며 도로 심어두었는데 다음날 다시 뿌리째 뽑혔다. 맨드라미 모양이 빨간 벽 같아 짐승인 줄 알고 공격했나 하고 우리는 생각했다. 둥지 근처에 빨간 생물이 있으니 위협으로 여겼나 보다. 파주 까치들은 달리하며 다른 하초들을 내버려 두었다. 됐어 하고 동거는 흙과 비료가 묻은 손을 씻으러 갔다. 직장을 옮긴 뒤로 동거는 매주 수요일에 쉰다. 오늘은 저녁 먹기 전에 같이 산보를 나가자고 약속했는데 식물 관리에 힘을 다 쏟고 어떨지 모르겠다. 근력 운동을 줄였다. 어느 날 저녁에 플랭크로 4분을 버티다가 눈물이 나서 내일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이튿날부터 하지 않았다. 3월과 4월 내내 플랭크를 하지 않았다. 백스쿼트와 밀리터리 스랩트, 프레스, 데드리프트는 횟수와 무게를 줄였고 푸시업은 생각날 때만 10번씩 한다. 너무 애쓰고 싶지 않아서 그 대신 일주일에 나흘은 산보를 다니자고 마음먹었다. 산보마저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앉아서 읽고 쓸 수 없다. 내 목뼈와 등뼈를 버티고 있는 디스크들은 희지도 않고 말랑말랑하지도 않다. 방사선 촬영을 해보면 검은 것이 여러 개 있고 조금씩 신경을 누르고 있다. 증상이 심할 때에는 눈을 뜨고 있기도 어려운데 이 등을 근육으로 버티고 있다. 글 쓰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란 하는 질문을 이따금 받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열렬하게 대답한다. 정작 그것이 가장 오래 읽고 쓸 수 있는 자세이니까 글을 읽고 쓰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일단 원고료와 인쇄 수입이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정자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력입니다. 근력입니다 하고 쓴 김에 데드리프트와 밀리터리 프레스와 백스쿼트와 푸시업을 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하려고 책상에서 멀지 않은 자리에 바벨을 두었다. 디스크 증상을 겪고 있는 출판 관계자에게 운동을 권하고 그래서 운동을 하면 더는 아프지 않느냐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아프다고 대답했다. 운동을 해도 아프다. 그러면 운동을 왜 하느냐고 그는 다시 물었다. 왜냐하면요. 운동을 하고 아픈 것이 운동하지 않고 아픈 것보다는 개운하게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자가 내게는 낫다. 아파서 병원을 오래 다닌 적이 2번 있다. 한 번은 영양실조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고 다른 한 번은 디스크 문제였다. 첫 번째 질병의 증상이 내 경우엔 주로 무기력이었는데 두 번째 질병의 증상은 도대체 설명하기가 어려운 고통이었다.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어 진통제를 먹으며 가만히 서 있거나 걸으며 지냈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로 동거인과 내가 옥탑에 살던 때였고 읽고 쓰는 일을 직업으로 택하고 5년쯤 지난해였다. 난방과 냉방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주거 환경에서 나쁜 자세로 소설 작업을 했고 그 와중에 재판정으로 취재를 다녔다.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일어난 화재에서 살아나온 철거민들이 피고인으로 피소된 재판이었다. 첫 변호인단이 재판부를 기피하면서 재판이 내내 미뤄지다가 9월부터 집중 심리로 일주일에 2차례씩 열렸다. 재판이 한 번 열릴 때마다 10시간이 넘도록 끝나지 않았다. 지방법원 3층과 4층 등받이 없는 딱딱한 의자에 긴장한 채로 앉아서 듣고 오가는 대화를 필기로 받아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원고 작업을 했는데 그의 겨울이 가기 전에 다발성 통증과 마비로 병원에 실려갔다. 처음 문학상 상금 절반을 병원비와 치료비로 썼으나 정작 효과를 본 방법은 운동이었다. 집 뒤편에 산이 있었고 그 산 정상에 꽤 큰 규모로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매일 가파른 산책로를 걸어 산 정상으로 올라간 다음 트랙을 돌았다. 400m 트랙을 10바퀴 돌면 4km. 그 시기 산보하는 동안 시기어 로스의 헤이마를 들었고 뭐 이런 노래가 있어 하고 질색하며 샤이니의 링딩동을 반복해 들었다. 다른 동네로 이사하면서 산과 멀어져 근린공원 산보를 더는 할 수 없었다. 산보하시나요? 산보할 시간이 있나요? 산보할 장소가 있나요? 어디 사세요? 거기선 산보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동거인은 말한다. 내가 모르는 남의 삶 조건을 기웃거리는 질문일 수 있다고. 그러게 이런 질문은 들어가는 글을 한 편 쓰려다 우물쭈물하고 나왔다. 나와 동거인이 지금 사는 마을은 난개발로 막다른 길이 많아 산보하기에 적당하지는 않다. 어딘가로 이어지는 길인 줄 알고 빌라 단지로 들어섰다가 울타리로 막힌 곳을 만나 되돌아오는 경험을 몇 번 한 뒤로 산보는 경의중앙선 철길 넘어 호수공원으로 간다. 여기 공원은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이고 천천히 걸어도 도는데 1시간 뛰면 35분 걸리는 면적인데 동거인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고 딱 적당하다며 좋아한다. 나구송과 버드나무와 꼬리조팝 나무 등 습지에 강한 나무들이 자라는 산책로가 있고 사람 출입이 금지된 맹꽁이 서식지도 있고 사철 오리들이 살고 가마우지와 두루미와 까치가 있고 산비둘기와 황조롱이 꿩도 있다. 파주로 이사해 첫 공원 산보를 하면서 매일 여기 와야지 앞으로 매일 공원으로 산보 다녀야지 하고 기쁘게 마음먹었는데 1년 넘게 지나고 보니 쉬운 일은 아니다. 비 오는 날 호수로 산보하러 나섰다가 뒤집힌 우산을 쥐고 비를 몽땅 맞은 채 귀가한 뒤로 바람 너무 불고 비 많이 오고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날엔 공원에 나가는 걸 삼가하고 있다. 그런 날을 제외하면 저 공원으로 나가 산보할 수 있는 날은 많지 않다. 황사나 바람 적은 봄날, 며칠 여름 잠깐, 그리고 각 가을, 겨울 잠깐.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 집 근처에 공원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산보가 공원에 묶인다면 그건 또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도 든다. 삶에는 산보가 필요하고 사람들은 공원을 좋아하니까 더 많은 도시민의 삶에 공원이 있다면 좋겠다고 썼다가 흠칫 놀랐다. 내가 산보를 이렇게 집요하게 공원에 연결해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 말하자면 그 도시가 걷기에 적당한 장소는 아니기 때문 아닐까? 산보가 가능한 날에 나는 공원으로 가려고 철길을 건너고 대로를 건넌다. 공원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공원을 나오면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단지로 건너가는 대로뿐. 이 대로의 쓸모는 출퇴근의 흐름이지 보행이 아니다. 여기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저 대로를 이용해 서울이나 문산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갔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대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다. 저 대로변을 걷는 일은 재미없고 막막하다. 매연을 먹기도 싫어 산보는 공원에 이미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한다. 내 휴대기기에는 걷는 동안 경로와 시간을 기록하는 앱이 제정되어 있지만 나는 공원을 걷고 돌아와도 내가 걸은 경로를 확인하지는 않는다. 그럴 이유가 없다. 내던져져 꼬인 청진기 모양일 것이다. 그제 그렇게 걸었고 어제 그렇게 걸었고 오늘도 그렇게 걸었겠지. 공원에서 나는 나와 같은 경로를 그리며 운동하는 사람들 곁을 지나간다. 모터를 돌려 끊임없이 순환시켜야 죽지 않는 호수를 바라보며 누군가가 이런 공원에서 자라기에 적당한 수종으로 골라 심은 나무들 곁을 지나 매일 같은 경로로 산보한다. 나는 걷고 있을까? 로런 엘킨은 걷지 않는 문화가 권위적인 분위기를 만든다라며 그것이 특히 여자들에게 나쁘다라고 썼다. 그가 그래서 묘사하는 반듯한 격자 모양의 거리, 가까운 쇼핑센터, 끝없이 이어진 공원도로라는 미국의 교회 구조는 지금 내가 사는 신도시의 구조이기도 하고 아파트로 삶의 질
상승을 바라는 도시민들의 이상이기도 하다. 구조가 문화가 되어버린 환경에서 걷지 않는 여성들은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 욕구가 충족되는지 등을 고민하지 않으며,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는 여성은 가족에게서 벗어나 방황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런 엘킨은 쓴다. 좋은 과격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가족에게서 벗어나 방황하지 않는 것이 여자들에게 동의할 수, 나쁘다는 말엔 동의할 수 있다. 동의가 된다. 서글프게도 그렇다. 도시 산보와 독서를 모두 즐기는 사람이라면 도시를 걷는 여자들을 즐겁게 읽을 것이다. 내가 그랬다. 거기 등장하는 거리와 공원을 책을 나도 걸었고 읽었다. 이런 책을 읽는 동안엔 산보와 독서가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로런 엘킨이 읽은 해밍웨이의 파리 에세이를 나도 읽었다. 그가 방문한 세익스피어 앤드 컴퍼니 서점을 나도 방문해 책들을 구경하다가 작은 사전을 사고 엽서를 받기도 했다. 카페 플로드로, 카페 레마고, 생슐피스, 생제르맹 데프레, 퀵상브로, 노트르담 데상 이런 이름이 붙은 장소와 거리들에 나도 둘러보았고 런던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템스강을 따라 걸으며 미술관과 박물관을 드나들기도 했다. 당시 런던은 버지니아 울프의 산책 때문에 내게 특별했고 파리는 에밀 졸라의 소설들 때문에 특별했다. 에밀 졸라의 인간짐승은 파리 암스테르담에 사는 부역장인 루보가 창틀에 몸을 기대고 창밖을 내다보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그가 내려다보고 있는 역사는 아마도 파리 13구에 있는 생나자르 역일 것이다. 이 역은 졸라의 다른 소설인 여인들의 행복 백화점의 첫 문장에도 등장한다. 예컨대 그런 부분들을 읽고 파리를 방문해 거기 다다랐을 땐 그 장소를 무심하게 지나갈 수가 없다. 그 장소의 현재에 잠시 섞여 과거를 생각하고 거기 살던 사람과 살았을지 모를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시 현재를 생각하고 내가 있던 장소를 생각하게 된다. 에밀 졸라는 많은 소설을 그렇게 썼고 나는 그의 소설을 읽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산보를 경험했는지 그 산보들 덕분에 그 소설을 새삼 특별하게 경험하게 된 것인지 이제 구별하지 못한다. 파리와 런던은 서너 시간이면 걸어서 가로지를 수 있는 도시들이고 어느 쪽이든 걷기에 좋았다. 그 도시들을 천천히 걷는 동안에 나는 나중에 동생들과 같이 와볼 수 있기를 바라지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다. 지난 1년 동안 유럽과 미국에서 발생한 아시안 혐오병제 소식을 알고도 내가 여전히 그 나중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오늘 생각하고 있다. 로런 엘킨은 러셀 스퀘어 잔디밭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그 중에 런던 내기와 미국인이 잘 분간되지 않는 점을 서술하기도 하면서 울프가 본 것처럼 런던을 보고자 한다. 멋진 상상이지만 나는 울프가 본 것처럼 런던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런던을 보기 전에 런던이 나를 볼 테니까. 동양인인 나는 러셀 스퀘어에서 런던 내기로도 미국인으로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한국인으로 보일까? 한국계 미국인과 일본계 미국인을 중국인이라고 생각해 공격했다는 백인 남성의 범죄 소식을 인터넷 기사를 보았다. 그 기사에 중국인도 아닌데 왜 공격하느냐는 댓글을 적은 한국인을 보고 저런 걸 쓸 수 있구나 생각하느라고 아침 시간을 보냈다. 차별받았다는 생각으로 분노할 줄은 알지만 차별한다는 자각은 없는 사람들. 사람 하는 일을 능력과 무능력으로 나눠 말하는 일을 가급적 피하고 싶지만 일은 없으면 무능력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싶다. 우린 종종 무능력해. 이 무능력의 원인은 무지일까? 기어코 모르겠다는 의지일까? 이 없음은 소설을 쓰는 내게도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서 나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내가 어떤 사회에서 자란 사람인지를 생각하곤 한다. 예컨대 공포나 경이나 더러움이나 죽음의 어조를 따려고 검은색을 불러낸 내 문장을 피부가 검은 사람이 읽을 때라는 상황을 그가 직접 내게 묻기 전까지는 나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그처럼 피부가 검은 사람을 아예 만난 적도 없도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런 상황과 맞닥뜨리고서야 나는 내가 아주 강력한 동질 사회에서 나고 자랐다는 걸 알았다. 한국인, 가족, 이웃, 여성, 실은 동질하지도 않은데 동질하다는 강한 암시와 압박이 있고 그 속에서도 동질성 자체는 물론이고 이질성이나 다양성을 생각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내 동생들과 내가 어디로든 멀리 나가 낯선 것을 더 자주 만나기를 바랬다. 하지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바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조금이라도 인간이 덜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이 행상이 이롭다는 것을 알수록 그렇다.
길게든 짧게든 외출할 때마다 감염을 늘 걱정하기 때문에 산보 욕심이 늘어 산보로 다룬 책을 모아 읽고 있다. 건축, 미술, 음악, 문학, 사회학, 식물학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산보에 대해 썼으므로 읽을 것이 아직 많이 남았다. 어떤 책은 실망스럽고 어떤 책은 달기가 아까워 남긴다. 2015년에 출간되었는데 강화문 광장이 정치적으로 점유되고 있어 그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쓴 건축가의 책을 읽다 말고 다른 책으로 넘어왔다. 나치 독일이 파리를 점령한 시기에 장폴 사르트르와 시몬 드보부아르가 굶주린 채로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나갔었다가 어지럼증에 쓰러져 다쳤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읽었는지 모르겠다. 사랑예술, 정치의 실험, 살구 칵테일을 마시는 철학자들. 둘 중 어느 책인가 실렸을 텐데 한참 뒤적이고 또 찾지 못했다. 아껴 읽느라고 이 책들의 완독을 미루고 있다. 정강기 파리에 머물던 작가, 레지스탕스, 정치가들의 이야기를 나는 책으로 모은다. 남의 나라 역사를 멋대로 낭만으로 여기는 마음이 내게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어. 약간 징그럽지만 그래도 흥미진진한 산보처럼 그들의 기록을 따라 읽는다. 매일 걷는 길에 매력을 느끼지 못해 이렇게 남의 산보에 욕심을 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요즘 산보하는 도시에 과거를 알 수 있는 흔적이랄 게 거의 남아있지 않다. 골짜기로 껍질을 벗기고 평평하게 다진 땅이 솟은 신도시 현재만 있다. 나는 어딘가에 당도하면 전에 거기 머물던 사람들과 그들이 겪은 일이 늘 궁금한데 남은 게 거의 없다. 과거를 짐작할 수 있는 지표는 들판에 연못이 있다는 뜻을 가진 지명뿐이다. 이 호수가 그 연못의 흔적일까? 그런 걸 생각하기도 하면서 호수공원 둘레를 따라 산보하던 중에 내가 보는 것은 신도시를 이룬 조경과 구획뿐이다. 누구도 살지 않는 땅인 것처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런 역사도 겪지 않은 땅인 것처럼 이 부근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 이런 도시에서는 과거뿐 아니고 현재도 지어진다. 서울은 뭐가 다를까? 서울은 오랜 도시이고 그 오랜 과거를 끊임없이 벗겨내고 숨기고 밀어낸 도시이기도 하다. 이 도시엔 부끄러울수록 참사이고 사건일수록 밀어내고 숨기고 지워버리려는 힘들이 있다. 삼풍백화점 희생자, 위령탁가 성수대교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가느라고 애를 먹은 적이 있다. 막연하게 그 장소 어디쯤에 있겠다고 생각하며 갔으나 막상 찾아낸 각각의 위령비는 맥락도 없고 찾아가기도 어려운 장소에 숨겨진 듯 마련되어 있었다. 왜 여기 있지? 하고 생각하며 위령비 근처를 걷다가 세월호 기억 공간을 생각했다.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기억 공간은 서울시장의 당정이나 그의 정치 성향, 한국 사회의 정치 상황에 따라 존치 여부가 늘 불안하다. 엉뚱한 장소에 놓인 위령비들 곁에서 광화문 기억 공간을 없애려는 시도가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